이해훈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 등장한 손팻말. 민주당 청무위원들의 이의 제기에 국민의힘 결국 피켓을 내렸는데요. 너 뭐 IQ 한 달이야?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져? 이렇게 질의 시작 전부터 보좌진 갑질 의혹을 정조준한 야당. 이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합니다. 대통령님께도 송구합니다. 우선 저의 성숙지 못한 언행으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정책과 성과에 방점을 찍던 이해훈 후보자. 이미자 위원장의 지적에 또 한 번 사과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정책에 대한 집념과 결과로만 증명하겠다는 성과에 매몰된 외눈박이로 살아오면서 저와 함께했던 소중한 동료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을 이 외눈박이라는 말이 한쪽 눈이 멀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낮잡아서 하는 말이기도 한데 이 부분 수정할 생각 없으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 생각 못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부터 후보자님의 태도가 보이는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이해훈 청문회. 지금 이 시각에도 진행 중입니다. 이 후보자 과연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예, 여야 패널 네 분께 이 질문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해훈 후보자 장관 될 거다, 안 될 거다, 아니면 세 번째는 청문회 종료까지는 지켜보자. 세 가지 선택지 드릴게요. 먼저 장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청문회 끝까지 지켜보자. 네, 여야가 2대2로 안 된다 또는 청문회 끝까지 지켜보자로 나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될 거다라고 하신 민주당 패널 분들도 아직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지켜볼게요. 김지덕 의원님, 일단 오늘 오전 10시부터 해서 나올 만한 질문은 다 나온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도 뭐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만 이해훈 후보자에게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 이해훈 후보자가 일부 또 사과하거나 부인한 부분도 있죠. 특히 그 보좌관 갑질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그 국민들 만족할 때까지 사과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몸을 좀 낮췄고요. 예. 또 낙성기도와 같은 그 비망록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충분히 예,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부터는 자료로서 말씀을 드리고 해명하고 소명해야 될 부분이 어떤 그 부정 청약 관련된 의혹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내겠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자료를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민주당 쪽의 청문위원들조차도 지금 혼인한 장남을 이용해서 청약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라는 그런 그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 송구하다, 뭐 당시의 자녀의 상황이 그랬다, 뭐 여러 가지 그 해명은 내놓고 있습니다만 명쾌하게 이 부분이 왜 그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자료로서 지금 말씀 주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늦게까지 청문회가 진행이 될 거고 예. 그 사이에 어떤 객관적인 소명이 되는 자료를 내놓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자료를 내놓지 않고 현재까지 주시는 말씀만 가지고는 예. 여전히 좀 부족하다.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조금 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저는 읽고 왔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아침에 그 야라고 느낌표가 여러 개 찍힌 그 종이 편말도 가지고 왔었어요. 김영희 의원님. 이해훈 장관 내정자는 처음부터 시간 끌기를 하려고 나온 거라고 전 봤습니다. 아무래도 청문위원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청문회를 어떻게 하면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전략을 세운 거라고 봅니다. 우선 답변 태도를 보면요. 최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하기보다는 관련된 어떤 질문에 대한 다른 말을 해서 시간을 벌고 있고 자료 제출 같은 경우도 사전에 언론 플레이를 했었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 현황에 대해서 이해훈 장관 내정자 측은
75% 또는 어떤 100%를 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부 세부 내역을 봤었을 때는 답변 드리기 곤란하다는 식으로 답변한 것을 자료 제출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봤었을 때 처음부터 청문회를 진지하게 어떻게 자신의 의혹을 해명하는 자리를 만들기보다는 예. 처음부터 시간을 끌어서 이 청문회를 버텨보자는 식으로 작전을 세웠다고 봅니다. 저런 식으로 버틸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을 본인만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청문회에서 대표적인 쟁점 중에 하나가 바로 뭐 당첨만 되면 수십억 벌 수 있다는 그 반포 이른바 로또 청약 아파트였습니다. 결혼한 아들을 미혼인 것처럼 위장해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이해운 후보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혼례를 올리고 곧바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상황이라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반 만에 다시 사이가 회복된 겁니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명백하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집을 저는 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필요하면 이 아파트 내가 포기하겠다. 이 정도는 각오를 가지셔야 이재명 정부의 초대 우리 개인사세 장관의 자격이 저는 있는 걸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 끄떡끄떡 하시면 누가 압니까? 속기록에 남겨야지.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있다고요. 예, 뭐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도 공세를 펼쳤지만 지금 민주당 의원도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본 민주당 정일영 의원 예. 사실은 큰 목소리로 이해운 후보자를 나무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묘하게 방어해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불법 청약을 했는데 이제 와서 아파트를 포기한다고 해서 기획예산처장관 자격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왜 제가 불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해운 후보자의 여러 해명 중에 핵심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장남 부부가 결혼식 직후부터 굉장히 큰 가정 불화를 빚었다는 취지로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이해운 후보자의 장남이 결혼식을 올리고 한 달 뒤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해운 후보자의 남편이 그 며느리 되는 사람에게 전셋집에 잔금으로 치를 돈 1억 7천만 원을 빌려줍니다. 아니 어떻게 아들이 파경을 빚을 정도의 상황이 됐는데 며느리에게 1억 원이 훨씬 넘는 고액을 전세 잔금으로 빌려주죠? 그 대여 계약서에 이자율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보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아닌지가 금방 판별이 될 겁니다. 예. 사실은 이 부분만 보면은 이해운 후보자의 해명이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혼인 신고를 언제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장남이 이해운 후보자와 같이 거주했느냐가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보면은 주민등록표에 같이 올라 있는 세대원이라야지 그게 부양가족이 되는 것인데 주민등록표에 같이 올라 있으려면은 실거주를 해야지 그것이 위장전입이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거주에 관한 자료를 내라고 야당 의원들이 누차 요구를 했는데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운 후보자의 부적격은 이미 확인이 된 것이고 오늘이라도 당장 자진 사퇴를 하고 사퇴하지 않는다면은 이 대통령이 지명 처리를 해야 옳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김윤욱 의원님. 진성준 의원이 아파트 포기할 의향을 물으니까 수사기관 결과에 따르겠습니다라고 답을 했어요. 지금 본인은 여전히 이 청약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진성준 의원뿐만 아니라 정일영 의원이 지금 이 아파트를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한 건 사실 법적 책임을 따지기 이전에 도덕적 책임도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요. 오늘 또 지금 여기 그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김태년 의원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왜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이 청약과 관련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따져 묻는 줄 아느냐. 그것은 이 지금 이해운 후보자가 정부 정책을 책임져야 할 사람인데 그 이해운 후보자의 신뢰도가 만약에 떨어진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집요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운 후보자도 어느 정도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해운 후보자가 아무리 지금 이 집을 청약하는 당시 상황을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실정법을 위반해 보이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명쾌한 또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해명까지는 아직까지 국민들을 납득시키기엔 좀 부족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참고로 지금 채널을 돌리신 분들을 위해서 앞서 저희가 이 네 분께 의향을 물었습니다. 장관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아니면 청문회 끝까지 지켜보자.
국민의힘 패널 두 분은 안 될 거다. 그리고 민주당 패널 두 분은 청문회 끝까지 지켜보자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조윤삼 위원님. 그러면 실정법 위반입니까 이거? 뭐 주민등록법 위반 아니면 업무방해 뭐 그런 게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아파트 부정청약과 관련된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경우에는 실정법 위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주택법 위반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수사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각종 보도라든가 각종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아마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소홀히 여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 청약 자체가 취소가 된다거나 뭐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뭐 의혹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앞서서 정일영 청문위원께서 지금 이해훈 후보자를 다그쳤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방어를 위해서 했다라기보다는 그만큼의 각오가 있냐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파트를 포기하는 것은 당연히 수사기관을 통해 가지고 위법 사항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청약이 취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포기가 아니고요. 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장관이 임명이 된다고 그대로 임명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이 아파트를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의지를 한 번 더 이해훈 후보자가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척 아쉬운 부분은 이번 청약 과정에서 장남 부부가 파견이 이뤘다라고 그냥 진술만 있을 뿐이지 그와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내어놓지 않고 있다는 모습, 그리고 뭐 장남이 그 해당 주택에 거주를 했는지에 대한 그런 각종 자료도 지금 증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무척 아쉬운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부분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정치권에서 청문회를 지켜보자라는 발언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지금 저희와 함께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대표적인 또 아주 초반에 터졌던 의혹, 보좌진에게 갑질을 했다. 아까 백다앵커 브리핑에서 야라고 소리치는 그런 음성도 들려드렸는데 김윤영 의원님, 오늘 이해훈 후보자가 국민의힘 쪽에서 옛날 나의 보좌진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이 후보자가 말을 했거든요. 저는 사실 그 답변에 진짜 많이 분노했습니다. 가장 많이 분노한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좌진을 마지막까지 모욕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해훈 장관 내정자의 말을 다시 돌아보면 보좌진이 결국 압박에 굴복해서 저런 폭로를 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사실 보좌진 분들은 신념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저런 대우를 받을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해훈 장관 내정자는 마치 본인이 마치 왕이 된 듯한 모습으로 보좌진들에게 갑질했지 않습니까? 특히 그 보좌진 같은 경우는 국회 채용 과정에서 평판조회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본인이 쉽게 먼저 본인이 모셨던 의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오히려 압박을 받았었다라고 모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훈 후보자가 지금 해야 될 모습은 무조건 사과하고 어떻게 하면 본인에게서 상처받은 저 인턴 직원에게 어떤 식으로 사과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건데 아직까지도 저는 여전히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 음성을 아까 백다앵커 브리핑에서 짧게 들려드렸는데 이 대화 중에 더 들려드릴까 고민하다가 너무 좀 자극적이고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많아서 더는 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후보자의 아들이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수시로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시죠. 자, 장남의 대학 입학과 관련해서 이른바 아빠 찬스를 통해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입학한 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자,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입학한 건 맞습니까? 네. 자, 후보자나 남편의 부모님들은 혹시 독립유공자입니까? 아닙니다. 후보자나 남편이 국가유공자입니까? 아닙니다. 자, 2010년도에 신입생 수시 모집 요강에 보면 사회기여자 전형이 3개 있죠. 국위선양자로 입학했습니까? 네, 그렇다고 확인을 자, 했습니다. 집안에 누가 이렇게 국위선양했습니까? 어제 그래서 저희가 학교 측에 확인한 누가 국위선양을 했냐니까요. 당시에 입학 서류는 존재하지 않는데 원칙이라는 것을 학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위선양자가 하고 있습니다. 누구냐고요? 국위선양자가. 국위선양이라는 것이 아니, 훈장을 받은 아니 사람. 위원장님 저 보십시오. 국위선양자가 누구냐고 묻느니 그러니까 국위선양자에 말씀하고 제가 지금 정의를 물어봅니까? 국위선양자가 누구냐고요? 예. 왜 국위선양자를 물어보는지 좀 궁금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수시 모집 전형 중에 국위선양자의 손자 그리고 그다음에 아들, 딸
그리고 본인 이렇게까지 사회 기여자로 입학할 수 있는 게 있다고는 하네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이제 드러난 의혹입니다. 오늘 아침에 뭐 신문에 보도되고 했는데 김진욱 의원님, 뭐 할아버지가 장관을 지냈고 훈장을 받았다라는 게 알려져 있어요. 즉 이해훈 후보자의 시아버지죠. 그렇습니다. 이걸로 연세대학교를 갔다는 것 국민의 눈높이에서 좀 갸우뚱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대학의 입시가 다양한 전형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파악해 봐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해훈 후보자의 주장, 오늘 이해훈 후보자가 답변한 내용을 보면 본인의 시아버지이신 김태호 전 내무부 장관이 공직에 봉사하고 나면 장관에 봉사하고 나면은 가장 높은 등급의 청조 근조 훈장을 수여하게 됩니다. 예. 그걸 받은 걸 가지고 손주인 본인의 장남이 이걸 혜택을 받았다.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당시에도 이 그 전형이 과연 연세대의 전형으로 있었는지 하는 부분, 이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 부분 전 이해가 첫 번째는 잘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훈장을 받았다는 것이 훈장을 받은 공로를 가지고 있는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특히 손주까지 내려가서 이 혜택이 특혜로 작용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객관적인 상황을 좀 설명을 좀 다시 한 번 더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당시에 또 한 가지는 이 장남의 아버지, 특히 이해훈 후보자의 배우자가 같은 학교, 같은 학부, 그리고 교무부처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입학의 어떤 또 다른 특혜로 작동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이 같이 제기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훈 후보자가 당시에 그게 다 통용이 되는 전형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할 것은 아니라 조금 더 본인이 적극적인 소명, 당시 자료를 찾아오듯 예. 또 여러 가지 좀 방식을 좀 동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기엔 좀 다소 미흡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송영훈 의원님. 사실 뭐 부동산, 그리고 입시 이런 게 국민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 정서의 영린을 건드리는 가장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고위공직 후보자의 자녀 입시 문제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이해훈 후보자의 장남이 이른바 국위선양자 전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세대에 입학했다고 하는데 아마 우리 국민 대다수는 이런 전형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이번에 처음 아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할아버지가 훈장 받은 적 있으면은 연세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정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다가 이해훈 후보자 본인이 이 의혹을 확산시키는 데 기름을 부었죠. 왜냐하면 장남이 어떤 전형으로 연세대에 입학했냐고 처음에 질의서가 갔을 때 다자녀 전형으로 입학했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2010년에는 연세대학교에 다자녀 전형이라고 하는 게 없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진 것이고 결국 오늘 청문회에서 국위선양자 전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갔다라는 것까지는 나온 것인데 방금 김진욱 의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해훈 후보자의 배우자가 바로 연세대학교 교수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 아빠 찬스가 이 전형에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해훈 후보자가 아들이 국위선양자 전형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마치 숨기려는 듯한 답변을 보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의혹의 꼬리표가 떨어지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예.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판단을 돕기 위해서 오늘 청문회 내용을 하나하나 쟁점별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보자는 자신의 과거 행적이 담겨 있다는 이른바 비망록 논란에 대해서는 이거 내가 작성한 게 아니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해훈 후보자 비망록입니다. 관련해서 이해훈 후보자가 저와 청문위원을 고소하겠다라고까지 운운한 만큼 철저한 진위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글 파일로 이런 걸 만들지를 않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본인은 한글 파일을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형태를 말씀하시는 거지 내용적인 측면에서 또 안 썼다는 얘기시죠, 후보자님? 내용도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고요. 본인이 하신 부분도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누군가가 작성한 사람이 제3자가 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짐작과 여러 가지 소문을 버무린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하지도 않은 제가 받는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비망록 생소하신 분들 위해서 소개해드리면, 그러니까 뭐 자신의 어떤 비위 관련된 의혹을 정리하고 또 누구를 만나서 뭐 전직 검찰 수뇌부를 만나서 뭐 변호를 하고 뭐 전략을 담았고 어디에 전화했고 뭐 이런 등등의 약간 뒷이야기가 적혀 있는 그런 문서입니다. 근데 이게 본인이 작성한 게 아니다라고 일단 밝힌 상황입니다. 조윤삼 의원님, 이거 그러니까 위증이면 국회에서 청문회는 이게 선서하고 하니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일단 우리나라 인사청문회법을 보게 되면 양심에 따라 진술하게 되어 있긴 하죠. 예. 그렇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처벌 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입법의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거짓을 진술한 경우에도 처벌하자는 그런 법안이 현재도 발의가 되곤 했었죠. 아, 예. 과거에도 발의가 되곤 했었는데 현행법에 따른다고 한다면 거짓을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인 경우에는 그 증인으로서의 그런 성격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형사처벌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인 책임은 반드시 부담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 비망록의 경우에는 물론 천하람 의원이 비망록이라는 단어를 쓰긴 했지만 과연 본인의 치부가 드러나는 내용을 본인이 한글 파일로 작성해서 보관한다? 글쎄요, 저는 그건 좀 납득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예. 이해훈 후보자 입장에서는 하지 않은 일을 집증하기는 참 힘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천하람 의원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입수하게 됐고 그 작성 경위는 무엇이고 이 파일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좀 밝히는 것이 국민들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본인이 작성한 게 정말 아니라면 이 후보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용 의원님. 그런데 지금 이해훈 후보자는 청문위원을 고소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비망록에 대해서 처음으로 의혹 제기한 천하람 의원에 대해서 고소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후보자가 청문위원을 고소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상 청문회 시작도 하기 전에 청문위원을 고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본인이 자신 있어야 할 수 있는 행위인데 막상 또 오늘 보이는 태도에 봐서는 또 그런 모습은 또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오히려 제3자가 썼다는 식으로 발뺌하는 모양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지 않고 또 시간 끌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조윤삼 변호사님 말씀에 일부 동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공감하지 못하는 게 저런 의혹을 받고 있다면 근데 또 나가서 본인은 장관이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 겁니다. 더 나가서 직접적으로 본인이 어떤 부분은 본인이 썼고 어떤 부분은 본인이 안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는 모습을 보여야만 국민들께서 납득할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해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눈높이가 높아진 것을 자초한 것은 누가 뭐래도 이해훈 후보자가 지금까지 보여온 모습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그 의혹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고 해명해야 될 책무는 이해훈 후보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준욱 의원, 제가 질문 이렇게 들어볼게요. 물론 이거는 이해훈 후보자의 내심을 추정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 이 후보자는 본인이 이 정도면은 소명을 하고 장관에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해 보이긴 하지만 예. 최선을 다해서 소명을 하고 그 소명이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소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오늘 진행되고 있는 인사청문 과정을 지켜보니까 예.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특히 비망록 같은 경우 방금 나왔습니다만 본인이 쓰지 않아서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안 썼다면. 예.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오히려 이 비망록이 작성된 경위라든가 어떤 이 비망록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이것이 본인이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자라는 말씀을 좀 하셔야 될 텐데 또 그런 말씀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지금 이해훈 후보자께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조금 더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저희가 여당이다 하더라도 이 무조건적인 그 방어 그리고 무조건 대통령이 지명하셨으니까 바로 임명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송영근 의원님, 대통령의 선택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지명 철회를 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로까지 국민들 눈높이에 현저히 반하고 사회적 논란이 크게 불거진
장관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 강행하게 되면요. 그 후보자에게 제기되었던 의혹과 흠결을 국민들은 대통령과 겹쳐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해운 후보자의 갑질 막말 3단 고음 녹음 파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이 들어보면 훨씬 더 끔찍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해운 후보자가 불법 청약을 통해서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를 통해서 김만배 씨와 같은 대장동 일당들이 7천억 원에 가까운 범죄 수익을 그대로 향유하게끔 만들어줬습니다. 또 앞서 저희가 이야기한 이해운 비망록의 핵심은 이해운 후보자가 본인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가 있을 때 그것을 전관 예우를 동원해서 고위 검찰총장 출신의 그 전관 변호사를 통해서 막으려고 했다는 의혹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을 변호해줬던 그 대장동 변호인들 국회의원 만들어줬습니다. 그다음에 이해운 후보자 지금 아들에 대해서 입시 관련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입시 비리 사범인 조국 대표를 사면해줬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겹쳐 보이고 대통령의 흠결이 훨씬 더 커서 이런 사람 지명 철회를 하지 못했구나. 라고 국민들께서 느끼는 순간 지지율이 폭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명 철회를 하는 것이 정권의 득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시간이 이제 마스토로로 넘어가야 되는데 조윤선 위원님 끝으로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실험적인 인선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너무 논란이 많아서 좀 그 의미가 퇴색됐다라는 평가도 나오긴 합니다.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보수 진영에서 경제 전문가로서 유력한 정치인 아니었겠습니까? 5차례나 공천을 받았던 그런 분위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통합의 그런 기치를 내걸고 후보자로 지명을 했지만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추후에 이와 같은 내각을 구성하려는 것은 어떤 인사를 추천함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제약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다는 측면에서 좀 우려스럽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예.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적절한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지 않고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한다면 이해운 후보자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최선의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오늘 아마 밤늦게까지 청문회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빠르면 주말 사이에 어떤 정치적인 결단도 내려질 것 같은데 그 소식은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이어가도록 하고요. 또 마스토론 끝나면 이규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출연하는데 직접 대통령의 의중은 뭔지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